이제 저회도 끝이군.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긴 힘들겠지. 차라리 잘된 일이야. 부모님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누면 돼. 의식불명인 줄 알았던 영희가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고 영희는 영구식물인간이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영희가 눈을 번쩍 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늦은 밤 11시경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웅장한 저택의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샹들리에의 은은한 불빛이 흩뿌려지고 값비싼 가구들이 품위 있게 배치된 공간에서 막내딸 김영희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단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영희는 하루 종일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두통이 오늘따라 더욱 심해졌고 어지러움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소처럼 저녁차를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네. 영희는 혼잣말을 하며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작스럽게 극심한 두통이 뇌를 찌르듯 몰려왔습니다. 아, 아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오는 순간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희는 급격히 밀려오는 어지러움에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도와줘.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모님. 가정부 박 여사가 부엌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영희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입가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여사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사람은 큰형 김태준이었습니다. 75의 나이답게 든든한 체격을 자랑하는 태준은 응급실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태준이 응급실에서 나온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차가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현재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둘째 언니인 김미정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이른둘의 미정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영희가 정말 위험한 건가요? 뇌출혈이래. 수술해봐야 알겠지만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태주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태준과 미정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회도 끝이군.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긴 힘들겠지. 태준의 말에는 동정심보다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에요. 부모님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영희가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들 말이에요. 평생 막내라고 어리광 부리면서 부모님한테 응성만 부렸는데 이제야 정리가 되는군요. 몇 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깨어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들은 태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사실상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군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영희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심전도 기계에서는 미약한 생명 신호만이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영희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로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과 언니의 차가운 대화가 하나하나 영희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오빠 언니, 평생 가족이라 믿었는데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다니. 영희의 내면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재산 얘기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란 말인가. 희미한 의식 속에서 영희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배신감과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영희는 대학병원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조용한 개인 병실에는 고급 소파와 응접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상에 누운 영희에게는 그 어떤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남편 박노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70살의 노식은 젊은 시절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답게 여전히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큰아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식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의사 말로는 의식을 되찾기 어렵다고 하더군. 너희 어머니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노식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두라고 했잖니. 큰 며느리 정순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머니 상태로는. 그녀는 말을 흐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둘째 아들 박진호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직접 서명할 수도 없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노식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차피 의식 없는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 병실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영희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의식이 있다고. 하지만 그녀의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고 목소리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준과 미정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매영, 영희 상태가 어때요? 태준이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짜 걱정스러운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의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미정도 병상의 영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깨어날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노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의사 말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희 명의로 된 재산들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희한테 많은 걸 넘겨주셨잖아요. 미정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혼자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나서서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의식 불명 상태에서는 배우자인 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 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뒀어요. 역시 매형이에요. 태준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겠네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겠죠. 노식은 영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이제 서명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병실 안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장과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영희 앞에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재산 분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안 됐네요. 큰 며느리 정순아가 가짜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쓰러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이 참 무상해요. 둘째 며느리 김은정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그때 담당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간호사는 영희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영희의 맥박을 재고 있을 때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는 작은 소리로 놀라며 영희의 손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평소보다 빨라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영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의식이? 하지만 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그냥 몸부림일 뿐이죠. 미정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가끔 그런 반사작용이 있다고 들었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다르다. 환자분이 우리 말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영희는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알아주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고 가족들의 냉혹한 계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어요. 태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매영,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노식이 악수를 나누며 답했습니다. 곧 연락드릴게요. 그들이 모두 나간 후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씨가 점점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트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강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가족들의 냉혹한 대화들이 영희의 마음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죽으라는 말만 남발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분노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의지가 점점 강해질수록 영희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mm도 안 되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영희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움직여, 더 움직여. 하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교대 근무를 위해 이수진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어젯밤부터 영희의 상태 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그저 반사작용이라고 했지만 간호사로서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 씨. 이수진은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녀가 영희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는 순간 또다시 미세한 반응을 느꼈습니다. 이건 영희의 손가락이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뚜렷하게 마치 간호사의 손에 응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수진은 놀라서 즉시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안구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혹시 제 말이 들리세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리신다면 손가락을 움직여 주세요. 영희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온 힘을 다해 손가락에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제발 움직여줘. 그녀의 간절한 노력 끝에 검지손가락이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맙소사. 이수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의식이 있으시는군요. 그녀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신 건가요? 이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들었던 가족들의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상황에서 왜인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수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기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태준은 영희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식 없는 몸부림일 뿐이야. 의사도 희망이 없다고 했잖아. 그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곧 가겠지. 이런 상태로 오래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영희는 형의 잔인한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왼쪽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가족인데 왜 환자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지? 참, 간호사님.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혹시 영의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의사보다도 먼저요. 네. 이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왜 의사보다 먼저요? 가족이니까 당연하잖아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쓸데없는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차피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데. 영희는 형의 말을 들으며 경악했습니다. 내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아니, 방해하려고까지 하고 있어. 그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고 그 감정의 힘으로 손목이 조금 더 뚜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움직임을 분명히 봤지만 태준 앞에서는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이 있으면 먼저 연락드릴게요. 태준이 나간 후 이수진은 다시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영희 씨, 정말 의식이 있으시죠? 그녀가 손을 잡자 영희는 더욱 확실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수진은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가족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후가 되자 미정도 병실을 찾았습니다. 영희야, 언니가 왔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애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아직도 깨어날 기미가 없다고? 미정은 영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의식을 잃었네. 차라리 이게 낫지 뭐. 반신불수로 깨어나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말을 들은 영희는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마저 이런 마음이었구나.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영희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은 그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냥 눈물샘이 자극받은 거겠지. 의식 없어도 그런 일은 있다고 하니까. 저녁이 되어 병실이 조용해지자 영희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어.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반드시 일어나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영희의 의지는 점점 강해졌고 그녀의 몸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발가락도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희의 회복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신념이 그녀의 온몸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의식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치 영화를 보듯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김가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김두한은 해방 후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고 세 남매는 넓은 한옥집에서 풍족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 그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막내 주제에 감히? 이 말은 영희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형 태주는 영희보다 7살 많았고 언니 미정은 4살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에 영희는 늘 어린애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희야, 오빠들 심부름 좀 해라. 미정이 명령조로 말하면 영희는 순순히 따라야 했습니다. 거부라도 하는 날에는 막내가 오빠, 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혼쭐이 났습니다. 특히 태주는 영희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너 때문에 부모님 관심이 다 너한테만 가잖아. 그는 영희가 귀여움을 받을 때마다 질투했고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막내라고 응석 부리지 마.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영희는 그런 형과 언니의 시선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혼자 사겨야 했습니다. 내가 막내라서 잘못된 건가?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어린 영희는 자주 그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김두한은 영희를 유독 아꼈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특별한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영희야, 이리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라. 아버지는 영희를 무릎에 앉히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가족이 널 무시해도 넌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다. 기억해라. 아버지의 이 말은 어린 영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 그 말은 영희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 왜 오빠랑 언니는 저를 싫어해요? 영희가 울먹이며 물으면 아버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사람은 때로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한단다. 하지만 넌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럼 저도 오빠, 언니를 좋아해야 하나요? 좋아하려고 노력해봐. 하지만 만약 그들이 너를 진짜로 해치려 한다면?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영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남겨준 것들을 기억해라. 영희는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그 기억을 떠올리니
아버지의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것들이라니. 혹시 그때부터 아버지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 시간이 흘러 영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형제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영희야, 너는 공부보다는 살림이나 배워라. 미정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집가면 그런 게 더 중요해. 맞아.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시집도 못 간다.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적당히만 해라. 하지만 아버지는 영희의 교육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몰래 개인교사를 붙여주고 좋은 책들을 사주며 공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영희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지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너만의 재산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영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영희야, 아버지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다. 언젠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열어봐라. 언제요, 아버지? 내가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말이다. 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다. 하지만 아버지만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 후 몇 년이 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그 상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과 언니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가져간 후였습니다. 그런 상자는 없었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걸 남겨뒀겠어? 영희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들이 단순한 위로였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아버지는 분명히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상자, 정말 없어진 걸까? 영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겨두신 걸까?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실에서 영희의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희야, 내 침실. 창가 아래. 기억해라. 당시 영희는 아버지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신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분명한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창가 아래라고 하셨지. 그곳에 정말 무언가가 있는 걸까? 영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로 무언가를 남겨두셨다면 그것은 지금의 상황을 역전시 킬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병실에서 영희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두신 거라면 제발 힘을 주세요. 저 혼자서는 이들과 맞설 수 없어요. 그 순간 영희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포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린 영희는 온 힘을 다해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창가 아래, 내 침실 창가 아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집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영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영희는 오랫동안 부모님 집에서 살았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그 집에서 지냈고 현재까지도 그곳이 그녀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장소가 지금도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어. 영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자신의 침실은 2층 동쪽 끝방이었고 큰 창문이 있어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창가 아래에는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서랍장, 혹시 그 안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영희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신중하고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를 남겨두셨다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희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동안 가족들이 그 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미 모든 것을 뒤져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자체를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준과 미정이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집 정리는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일단 중요한 서류들부터 찾아봐야겠어. 태준이 답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며 주식 관련 자료들 말이야.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미 집을 뒤져본 건 아닐까? 하지만 곧 태준의 다음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아직 2층은 건드리지 않았어. 영희 침실이랑 서재는 나중에 정리하기로 했잖아. 맞아. 너무 서두르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미정도 동의했습니다. 일단 1층 거실이랑 아버지 서재부터 천천히 살펴보자. 영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침실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하루빨리 몸을 회복해서 그곳에 가봐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수진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영희의 상태 변화를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고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어떠세요? 이수진이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어제보다 더 뚜렷해진 것 같아요. 영희는 간호사의 말에 힘을 얻어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까지 살짝 움직여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담당 의사에게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으려고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면 더욱 경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수진은 영희의 미세한 반응을 읽어냈습니다. 아, 혹시 아직 가족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영희가 다시 손가락을 움직이자 이수진은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시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영희는 더욱 집중해서 몸의 회복에 힘썼습니다. 복수에 대한 의지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녀에게 놀라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고 목 근육도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무렵 영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녀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데려가는 꿈이었습니다. 그곳은 영희의 침실이었고 아버지는 창가 아래 서랍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맨 아래 서랍을 봐라. 뒤쪽 판자를 밀어보면 숨겨진 공간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선명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버지, 정말 거기에 뭔가가 있어요? 내가 평생 준비한 것들이다. 너를 지키기 위해, 너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것들 말이다. 아버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태준이와 미정이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 그럼 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가 영희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힘내라, 내 딸아. 아버지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다. 영희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고 아버지의 말씀도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뒤쪽 판자라고 하셨지. 숨겨진 공간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해줄 때마다 최대한 협조했고 점점 더 많은 근육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수진이 놀라워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곧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실 것 같아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빨리 회복해서 집에 가야 해.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것을 찾아야 해.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족들의 배신 사이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식이 변호사들과 함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영희 재산 관련해서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에서는 제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을 찾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영희가 쓰러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의식불명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간호사만이 영희의 진짜 상태를 알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무언의 신호 체계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이수진이 물으면 영희는 손가락 2번 움직임으로 좋다고 답했고 한 번 움직이면 나쁘다고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3번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태준과 미정이 병실에 나타났을 때 영희는 즉시 손가락을 3번 움직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신호를 받고 자연스럽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자. 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영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서 상속권 확정하자.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잖아. 맞아. 박노식 변호사도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하더군. 태주는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봐, 이게 후견인 신청서야. 영희가 의식불명이니까 남편인 노식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지.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후견인 신청이라니. 그럼 정말로 내 모든 재산이 남편 손에 넘어가는 거구나. 미정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 깨어나는 게 확실한 거지? 혹시라도 나중에 깨어나서 문제가 되면.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에 이 나이면 회복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했잖아. 설사 깨어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가 될 거라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정이 불안해했습니다. 걱정 마. 노식이 모든 걸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영희는 이제 서명도 못하고 의사 표현도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게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때 노식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욱 정중한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형님 댁. 오늘 중요한 날이죠. 준비는 다 됐나? 태준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법원 제출용 서류도 모두 완비했고 의사 소견서도 받아뒀습니다. 노식은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증사무소에 가서 마지막 절차만 밟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럼 영의 재산이 모두 형님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미정이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견인으로서 저에게 모든 권한이 생기니까 재산 관리는 물론이고
처분권까지 갖게 됩니다. 노식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참, 집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직 2층은 손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노식이 답했습니다. 영희 침실이랑 개인 물건들은 정리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서류들만 따로 분류하겠습니다. 안 돼. 영희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찾기도 전에 모든 걸 정리한다고? 그녀는 급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은 실제로 법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은 영희는 이수진 간호사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희 씨, 무슨 일이에요?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이수진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손가락으로 10번을 움직였습니다. 이는 둘 사이에 정해둔 긴급 상황을 뜻하는 신호였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요? 이수진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영희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아직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나마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집, 가야 해. 이수진은 영희의 입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고요? 집에 중요한 뭔가가 있나요? 영희가 2번 손가락을 움직이자 이수진은 이해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퇴원이 불가능해요. 가족들도 모르고 있고. 그때 영희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말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분들이 환자가 회복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게. 영희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일 뿐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영희는 다시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시간 벌어 주세요. 시간을 벌어달라고요? 이수진이 이해했습니다. 가족들이 뭔가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오늘도 법적 절차를 밟으러 갔다고 하고. 저녁이 되어 노식과 태준,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노식이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제가 영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매형. 태준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 안심이네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산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식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매각 준비도 하고 주식도 정리해야죠. 영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을 반드시 찾아야 해. 그날 밤 영희는 전례 없는 집중력으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의지가 그녀의 몸에 기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목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깨도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련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을 위해 반드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영희가 쓰러진 지 열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이수진 간호사의 도움으로
비밀리에 재활을 계속해왔고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노식은 변호사 2명과 함께 병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미정도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습니다. 오늘은 영희의 재산 상속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애 씨의 법정 상속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변호사 김철수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환자는 영구적인 의식불명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담당 의사도 동석해서 확인했습니다. 광범위한 뇌출혈로 인한 뇌사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까지 어떤 의식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식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배우자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총 평가액 500억 원, 주식 자산 200억 원, 예금 100억 원 등 총 8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합법적으로 귀하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태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지께서 영희한테 많이 남겨주셨군요. 이제 우리가 적절히 나누어 관리하면 되겠네요. 미정도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이수진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의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이 눈을 뜨셨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노식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태준과 미정은 서로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의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희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희가 약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영희야? 미정이 입을 벌린 채 말했습니다. 정말 깨어난 거야? 당연히 깨어났죠. 영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이잖아요. 노식이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언제부터 의식이 있었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이라고요?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걱정하셨다면 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이야? 태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오빠께서 이제 저해도 끝이군.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긴 힘들겠지. 라고 하신 말씀 말입니다. 영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께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지. 부모님 재산은 우리 둘이 나누면 돼. 라고 하셨고요. 태준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영희는 이제 서명도 못해. 모든 게 우리 것이라고 하셨죠. 영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의식불명인 사람 앞에서 하는 이야기치고는 말이죠. 회의실에 동석했던 변호사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환자가 의식이 있었다면 모든 법적 절차가 무효가 됩니다. 다른 변호사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후견인 신청은 효력이 없어요. 노식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여보, 오해야. 우리는 정말 당신 걱정해서. 오해라고요? 영희가 침대에서 내려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실에서 하신 이야기도 오해인가요? 제 재산 800억 원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계획하신 것도요? 이수진 간호사가 영희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영희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열흘 동안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마음도 제 재산을 탐내는 여러분의 계획도 모두 말이죠. 영희야, 우리가 언제?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한테는 더 중요한 할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인데? 태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진짜 유언을 찾는 일이죠. 진짜 유언이라니? 노식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영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저를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제 재산을 노릴 것이라는 것도 모두 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남겨뒀다면 우리가 모를 리가.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영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저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셨으니까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영희의 놀라운 회복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가야겠어요. 영희가 선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집에 간다고? 노식이 막으려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제가 언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셨나요? 영희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걸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열흘 전만 해도 의식불명이었던 환자가 이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희가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확인하러 가죠. 영희는 이수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준, 미정, 노식은 불안한 마음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영희가 말한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희는 곧바로 2층 자신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방은 그대로였지만 먼지가 쌓여 있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희는 창가 아래 낡은 나무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태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대답 대신 서랍장의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는데 영희는 그것들을 모두 꺼낸 후 서랍 뒤쪽 판자를 만져봤습니다. 여기. 영희가 판자를 밀어내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네. 미정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함께 아버지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부터 읽어볼게요. 영희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구나. 태준이와 미정이가 너를 배신했고 너는 혼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라. 아버지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단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해서 읽어나갔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태준이와 미정이의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언젠가 너를 해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내 명의로 옮겨둔 것이 아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단다. 노식이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라는 거야? 영희는 다음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영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공증인 이폐하에 작성된 정식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나가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김두한의 최종 유언서. 나의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영희에게 일임한다. 단 김태중과 김미정이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준다면 각자 30억 원씩을 유산으로 남긴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영희를 배신하거나 해치려 한다면 모든 유산에서 제외한다. 태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조건부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거야? 물론입니다. 영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변호사 확인서도 있고 공증인 증명서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하신 음성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 김두한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만약 태준이와 미정이가 영희를 괴롭히거나 재산을 탐낸다면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모든 재산은 오직 영희만이 상속받을 것이다. 미정이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언니. 영희가 슬픈 눈빛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10일 동안 언니와 오빠가 하신 말들을 모두 들었어요. 제가 죽기를 바라셨고 제 재산만 탐내셨죠. 태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형이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영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오빠와 언니는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노식이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부인데. 영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예상하고 준비해 두신 거예요. 당신도 저를 배신했으니까 이혼하는 게 맞겠죠. 노식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영희가 확고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영희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빠, 언니. 영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모든 상속에서 제외되지만 저는 각자에게 10억 원씩 드리겠어요. 영희야.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영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미정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언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0일 동안 지옥을 경험했거든요. 노식에게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위자료 50억 원만 주겠어요. 그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영희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이수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정말 괜찮으세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복수를 완성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영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제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하지만 용서는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죠.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증오는 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영희가 깊은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든 증오와 분노를 내려놓겠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예요.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영희는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 딸아, 복수는 때로 필요하지만 용서는 더욱 큰 힘을 준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그 강함으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 가거라.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정말 자유입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집을 나서며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배신은 상처였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오 대신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형제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이상 사연 달래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순간 더 재미있는 사연이 쑥쑥 올라올 겁니다.